올해 말고 2025년부터는 대출 액수가 확장적이지 않고 긴축적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하방 압력이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는 조금 약세로 갈 것 같고요. 상반기는 약간 신생아론 때문에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정도. 네. 근데 태형은 다른 건설사와 달리 비주거용의 비중이 좀 많아요. 아, 상업용? 네네, 상업용, 뭐 오피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네.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자, 24년 또 이렇게 새해 네. 좀 덕담 인사로 해주셨는데 네. 이 2023년 새해 이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전체적인 말씀을 듣고 구체적인 네. 질문 좀 드리도록 하죠. 네네네. 지금 그림부터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작년 한 해 좀 혼동스러웠죠. 상반기에 쭉 오르다가 추석 지나고부터 갑자기 하락했잖아요. 그것만 보면은 이제 좀 더 혼동스러우실 텐데 전체 그림을 보면 조금 시장에 보이실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밑에 숫자가 좀 잘못됐는데요. 2006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6년이고요. 이게 현재입니다. 이 오른쪽 끝이. 그럼 여기 주황색 선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서울 아파트, 전국 아파트의 월 거래량 수치입니다. 그걸 네. 선으로 연결했는데요. 그럼 보시면 여기 보통 5만 정도였어요. 평균이. 그러면 약간 상승할 때 5만 넘으면 상승기예요, 다. 상승기고. 5만 밑으로 가면 약간 횡보하거나 보합이나 하락으로 더 내려가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측에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여기가 이제 1월입니다. 올해, 작년 1월. 대책이 나오고 나니까 쭉 올랐죠. 오르고 지금 10월 달부터 갑자기 내려오고 12월은 2만 5천이 예측이 돼요, 지금.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아, 네. 그러면 평균선의 반토막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들어오면서 매수 심리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일단 합리적이시고, 거래량을 이제 보시면 시장이 좀 보이시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인천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이에요. 2006년부터. 그럼 보시면 영끌할 때 우리 2020년에 피크 찍었죠. 다들 비슷하게 네. 찍었는데 쭉 급락하고 지금 올라갔잖아요. 작년에 초반에. 그렇죠. 그 올라간 수준이 선을 제가 연결했잖아요. 이 점선을. 네. 그럼 빨간 거는 이제 경기도입니다. 수도권. 수도권의 어떤 거래량을 보면 어떤가요? 여기가 어디냐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2009년도에 잠시 살아났다가 2010년도에 체력 펀더멘탈이 약해지면서 다시 이제 하락 횡보로 들어갈 때예요. 이때부터 한 몇 년간 그랬죠. 한 4, 5년. 이때 바닥점이 현재 상승한 점하고 같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 예전에 바닥이 지금 상승해서 회복된 수준이다? 그러면 예전의 그림도 보면 회복한 다음에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회복한 게 여기니까 내려갈 수 있잖아요. 어떤 네. 그래프상에. 그래서 올해 시장은 약간 약세장이 좀 펼쳐질 거다. 다만 신생아론 때문에 약간 반등의 힘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수도권이 다 똑같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이 서울은요. 이 전저점이 옛날 바닥보다 더 낮아요. 네. 회복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예전보다 뭔가 펀더멘탈이 많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서울은 지금 저번 달에 1810억건으로 훅 꺼지고 나서 12월 달 이게 네. 이제 1월 말에 나오는데요. 1700건이 예측이 돼요. 그러면 예전에 1000건대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좀 냉정하게 좀 보셔야 되고, 부산 아파트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렇게 그림 보시면 푹 꺾였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경매 지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경매 지표가 80%대로 내려왔어요.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80%란 얘기는 뭐냐면 여기 계속 80%대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6개월 정도 뒤에 경매가 된 다음에 유찰되고 나면 한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다시 나와요, 물건이. 그럼 여기서 재경매가 들어온 물건이 꽤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80%에 또 80%니까 어떻게 돼요? 64%가 돼요. 8 곱하기 8이니까. 그러면 현재 시세의 70% 선에서 경매에서 낙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이 낙찰률이 물건이 10개가 나오면 지금도 3개밖에 지금 안 된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또 7개가 또 몇 달 뒤로 미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파란 막대가 경매 물건 수인데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강남 물건이
9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강남의 경매 물건이 이게 감소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강남 경매가 쌓인다? 이거는 신호가 크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수 우위 지수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심리 지수거든요. 네. KB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가 경기 좋을 때 영끌 시절에는 이게 110위까지 갑니다. 저 좋을 때 한 130도 갔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내려온 다음에 회복을 좀 했다가 이렇게 하반기에 이렇게 회복을 하다가 다시 꺾이기 시작합니다. 꺾이기 시작했는데 요 끝점이 20.5거든요, 지금. 네. 그럼 서울은 매수 실종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5가 어떤 수치냐면 글로벌 금융위 이럴 때가 19였습니다. 19. 네. 그럼 위기가 지금 아직 안 터졌는데도 이 정도로 심리가 약하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주택 가격이 여전히 회복한 바람에 수요자들이 다가서기에는 너무 거리가 생긴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리가 안 살아나죠. 살 수 있는 어떤 적정한 가격이라면 심리들이 좀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서 제가 드릴 말씀은 한 해를 더 돌아보면 매수 심리가 급락할 때 분위기로 돌아갔고 최근에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올해 한흥 총재가 신년사하고요. 작년 12월에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에 이제 팩트가 담겨 있는데요. 향후 정책 대응 방향 이래가지고요. DSR하고 가계 부채 긴축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대응책도 가계부채 축소 대출 강화예요. 게다가 엊그제 발표했죠. 금감원하고 금감위에서 뭘 발표했냐면 스트레스 DSR 시행한다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DSR 가산금리를 1.5%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 4%, 5% 전세는 4% 매매는 5% 대출 받잖아요. 근데 거기다 1.5%를 더하면 6.5%가 되잖아요. 그걸로 내가 받는 금액을 DSR 적용하면 10에서 한 20% 정도 대출 금액이 줄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급하게 하면 저거 하니까 상반기에는 그 1.5에 0.25%, 계산하면 0.375%, 하반기에는 0.7% 정도, 이 정도를 가산하고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말고 2025년부터는 이거를 다 적용한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대출 액수가 확장적이지 않고 긴축적으로 간다.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하방 압력이죠. 그러니까 이 요인도 우리가 보셔야 돼서 신생아론에 대한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감하고 상쇄하는 요인이 공존하니까 그럼 이건 쌤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유지되거나 다른 리스크가 다가올 때는 더 하방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하반기는 조금 약세로 갈 것 같고요. 상반기는 약간 신생아론 때문에 조금 반등하는 기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정말 계속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상화 과정이다. 정상화 과정. 너무나 높이 올라왔던 부동산. 너무 많이 올랐죠. 네, 하여튼 이것으로 인한 후폭풍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이제 부동산 PF. 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무리해서 사업장을 벌렸던 대출 받아서 시행했던 건설사들이 지금 태영건설 신년 초서부터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드디어 터질 게 오는 건가? 워크아웃 당하면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들을 누가 하시나요, 대표님? 혹시나 이것이 크게 확장이 돼가지고 국가의 경제 이게 좀 일단 국가 경제에 좀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착해요, 그렇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지만 IMF 글로벌 금융위기 둘 다 지금 분위기나 앞으로 벌어질 어떤 충격의 볼륨을 저는 대충 계산해봤거든요. 이건 예전에 비하면 사실 충분히 감내하고도 남다. 그리고 도리어 국가 경제는 전 도움이 되는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해지고 주택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다음 어렵게 집을 사시는 분들도 부채를 많이 안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는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소비가 계속 증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성장면에 소비라도 내수라도 살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결국은 소비가 감소하면 매출이 감소하잖아요, 기업은.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돼요? 매출이 감소하면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고용이 또 줄게 되고 그러면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거든요. 그가 임계점이 왔다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도 보도에서 보셨지만 이 가계부채 대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갔을 때 소비에 제약이 따른다라는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게 한은 보고서, 통합안정 보고서 작년에 6월에 이미 나왔고 10월에 나오고 두세 번 정도 계속 강조를 했어요. 네. 한은에서.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아, 지금 이거 정부 당국자나 이 그 정책을 운영하고 하는 금융기관이나 수장들이 생각이 한쪽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모아지고 있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그 BIS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이 10월 달에 왔다 그랬잖아요. 10월 달에 네. 와서 얘기한 게 뭐예요? 집값 낮춰라. 그러면 리스크 잘 건전하게 갈 것이다. 집값 낮추는 과정 속에 그럼 뭐가 있겠죠? 분양이 안 되겠죠. 네. 지금 가격으로.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사업 계획을 잡은 현장은 일단 접어야 되는 거예요. 접고서 다음 시행자가 그걸 싸게 사서 분양가를 낮춰서 팔면 사람들이 수요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 가격의 주택을 사게 되고 나머지 여력이 가처분 소득으로 내수를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 PF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행여 바라는 부동산 가격 상승 붐이 다시 온다거나 네.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낮아져 가지고 다시 예전에 폭풍 같은 상승이 오거나 이걸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현재 현장들의 어떤 사업의 어떤 전략 자체가 상승기의 분양가를 산정해서 지금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100원이란 땅을 샀어요. 네. 그 보통 5대5 정도니까 건축비나 사업비가 한 100원이 들어요. 그러면 수익이 보통 최고는 30%고 낮으면 한 15%로 평균 한 20% 잡아볼게요. 20% 잡으면 100원 20%면 40원이잖아요. 그럼 분양가가 나오잖아요. 240원에 분양을 하면 40원의 이익이 남게 되죠. 그런데 레고란드 사태가 벌써 재작년이잖아요. 재작년에 이미 신용경색이 벌어져서 부동산 건설 PF 현장들의 대출 만기 연장하면서 차환 대출한 것들이 ABCP, 뭐 ABTSP 다 트리플 A급의 신용등급은 6, 7%에 받았는데 나머지는 다 10에서 15% 받았어요. 그게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면 10에서 15%는 이미 수익이 상쇄된 거죠. 2년 차잖아요. 2년 차인데 그러면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가을 겨울이 2년 차거든요. 네. 그러면 20에서 25%가 이미 다 날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건축비가 또 올랐죠, 여러분. 그렇죠. 건축비만큼은 또 손해예요. 그것조차도 분양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얘기입니다. 분양이 돼도 손해인데 지금 현재 상황 제가 엊그제 정리해 보니까 우리가 대출 잔액이 134조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134조 중에요. 30조 정도가 브릿지론이고요. 100조 정도가 본 PF입니다. 근데 이 100조 중에 63조 정도가요. 제2금융기관에 몰려 있어요. 제2금융기관에 몰려 있고 63조 중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 20조가 해당되는데 본 PF가요. 브릿지론 말고. 네. 브릿지론은 이미 위험한 상태고 이 20조 중에 반 이상은요. 분양률이 거의 뭐 20%, 30% 이런 데요. 이미 사업은 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가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뭐 언제 뉴스가 나와도 뭐 이상하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의외로 태영이 먼저 터진 이유는 뭐냐. 여기는 부채비율이 워낙 강했습니다. 강했고 현장들이 좀 소진되길 바랬는데 정부가 활성화 대책을 쓰면서 근데 태영은 다른 건설사와 달리 비주거용의 비중이 좀 많아요. 상업용? 네네, 상업용, 뭐 오피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쪽이 많다 보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주거용은 그나마 수요가 아주 최저의 수요라도 존재하는데 이 상업용은 경제 상황이랑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아예 뭐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자금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들어갔는데 공사비 밀리기 시작하고. 근데 그 현장들이 122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좀 양호한 게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호한 데보다 부실한 데가 많으니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침 또 태영건설은 또 자회사라든가 네,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튼튼한 계열사 SBS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충분히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요즘 나오는 뉴스 보면은 삐그덕대는 것 같아요. 채권단하고 뭔가 알짜를 안 내놓으려고 하는. 많이 삐걱대죠. 그 시청자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원래 태영건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 3년 전이죠. 2020년도에 그게 지주회사 설립했잖아요. 네. TY 홀딩스를 두 개로 나눠서.
근데 TY홀딩스가 그러면 이제 지주회사가 됐고 태영하고 SBS가 제일 큰 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큰 데가 비코에트하고 또 블루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좀 크거든요. 돈 좀 있고. 그런데 지금 전체 그 윤세영 회장의 최근에 자구책 발표할 때 보면 좀 실수하는 발언을 했죠. 뭐 우리 회사가 많아지면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까봐 협박. 두렵다. 돌려치기 협박이라는 비아냥도 듣고 뭐 어떤 방송에는 어떤 분들이 양땡땡이라고 양땡땡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와중에 KDB가 주채권은행이잖아요, 1순위. 네. KDB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확 질러버렸잖아요. 여기는 믿을 수 없다, 신뢰가 안 간다, 워커가 장담 못하겠다 확 했고 금감원장도 놀래가지고 또 발표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의 16이라는 건설 회사 하나가 왜 이렇게 나라를 정신없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TY홀딩스의 대주주가 회장이에요. 네. 태영이 있고 SBS가 있는데 SBS는 흑자예요. 네. 태영은 적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입장을 생각해보면 왜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저도 해석을 해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태영 살리려고 막 하다가 결국은 손해보는 현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계산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야, 여기다 돈 받기는 좀 억울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억울하고 건전한 데라도 그럼 똘똘하게 받쳐주고 있겠구나. 그러면 얘들 채권단들이 돈이 있으니까 잘 설득해서 나는 살 빠지고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채권단이 열받아가지고 너 채권단뿐이 아니라 그 일가 세간에서 하는 말들이 아니 지들의 뼈를 깎은 자구책을 하라 그랬더니 우리 보고 국민하고 금융기관 뼈를 깎고 자빠 뭐 땡땡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면 SBS 그 결정적인 게 또 그 인더스트리 있잖아요. 태영 인더스트리가 제가 알기로 한 2,000억 가까이 좀 판 것 같은데 채권단한테 이 오기 전에 얘기를 했대요. 이미 모여가지고 네. 뭐밥 먹으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1,500원 나오면 태영에 투입할 때니까 워크아웃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자기들이. 그래놓고 뒤에서는 야 애들이 좀 허물거울하니까 우리 그 TY홀딩스도 빚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 빚부터 갚자. 이것도 그 돈 가지고. 여기도 복잡해요. 저 KKR이라고요. 콜보레이트 로보츠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 투자회사예요. 걔들이 에코비트도 5대5로 투자를 했고요. 이미 그 TY홀딩스에도 이 빌려준 돈이 꽤 돼요. 4천억 한번 빌려주고 6천억 빌려주고 그 담보로 해가지고 주식을. 그러니까 이걸 안 갚으면 이것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지분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아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쉽게 말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썼겠죠? 그래, TY홀딩스도 살려야겠다. 멀쩡한 놈도 잘 살려놔. 얘 밑에 SBS가 있으니까 최악의 공에 태영이 날라갔다고 치자. 그 남는 장사네? 이거 갖고 가는 게 낫지? 태영 살리려고 하다가 막 계산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실 사업장이 많으니까 그거를 살리려다가 오해받는 거죠. 부실 사업장으로 몰아넣고 건전한 거 살겠다? 그러면서 방송사 매각에 대한 의지는 방송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SBS 매각하려고 하는데 방송법에 약간 제약이 있다. 이건 좀 기다려라. 이 얘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 시탄을 받고 금융기관의 시탄을 받고 금감원장의 눈칫밥까지 먹게 돼서 11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자구책이 또 어떤 묘수를 쓸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워크아웃 가가지고 뭐 채권단만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그렇다면 이게 태영만의 문제냐? 지금 많은 건설사들이 네. 이런 환경일 거 아니냐? 이러한 그 현실적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채 비율 있지 않습니까? 네. 부채 비율이 태영이 뭐 도급 부채 이런 것까지 다 하면 한 10조 가까이 돼요. 뭐 순수 그냥 자금 빌린 차입금 한 1조 5천억 되고 뭐 SOC, PF라든지 수분양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걸 다 더해보면 10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태영 인더스트리 팔아가지고 답 없고 에코비트 그 3조인데 가치가요. 3조인데 5대5예요. KKR하고. 팔면 자기들 지분으로 1조 5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뭐예요? SBS예요. SBS 얘기가 없잖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것처럼 뭐 롯데라든지 롯데도 아시죠? 네. 롯데도 돈 빌려가지고 몇 번 박았잖아요. 두산도 이야기가 나오고 두산인가요? 너무 막 동부. 네, 확대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한 4군데 정도가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8.15 식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채 비율이 400% 넘는 데가 한 3-4군데 있습니다. 네. 그 300%가 한 2-3군데 있고
거긴들은 위험한데 그 중에서 한두 군데는 주거용이 많아서 괜찮아요. 회수가 되니까.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보대 조만간에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심리적으로 채권단들이 이거 잘못하다 돈 날리게 생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자, 이것도 문제예요. 1년 동안 대주협력단을 만들어서 현장들을 지원하고 잘 가겠다고 했는데 더 큰 데가 터지네요. 1년 만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부에서 그러면 스탠스를 정한 거예요. 분명히 이복현 원장이 1년 만에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한계 기업은 스스로 책임져라. 이게 벌써 워딩을 준 거예요. 네. 그러자마자 채권단들이 이거 좀 안 좋다 싶은 거는 바로 채권회사에 들어가려는 액션을 취하니까 워커아웃 나왔잖아요. 네. 아니면 부도잖아요. 법정관리 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롯데라든지 또 아시는 굵직굵직한 회사들은 지금 아마 벌써 채권단하고 만나고 있을 거예요. 만나서 미리 자구책을 던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순서를. 근데 그 부분들은 의지가 있다라면 본 회사들이 충분히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봐. 이렇게 SBS 팔면 다 막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뺏기 싫으니까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그 악재가 이렇게 드러났다라는 거, 이게 네. 이제 오히려 악재 해소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저는 좋게 봅니다. 차라리 선거 이런 거 정책하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국민 경제만 생각한다면요. 빨리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도 빨라지지 않습니까? 이걸 질질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배탈이 났는데 그걸 약을 안 먹고 자연요법으로 치료할래, 뭐 엄마만 옆에 있으면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면 이게 빨리 나나요? 안 나잖아요. 빨리 진단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약을 넣어야겠다, 가스를 빼야겠다, 빨리빨리 하면 회복이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과정이 조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지나가서 차라리 고통의 시간이 짧아지면 그 뒤부터는 가격들이 다 조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어느 정상적인 가격대가 될 거고, 부동산 현장도 다시 매도매수가 거래될 거고, 일반 주택도 주택 가격이 조정이 되면 또 매수로 거래가 되고, 이러면서 거품은 제거되고 다시 한번 베이스를 잘 만들어서 가는 게 국가 경제 미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네.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의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이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